밖에서 미스박 애인이 기다리고 있던데 나가봐요. 늦은 점심을 먹고 들어온 마씨가 능글능글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낀 입에서 김치 냄새가 풍겼지만 싫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고 있던 화가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웃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서로 주고받을 게 고작 하품밖에 없는 늘적지근한 오후였다. 심심한 판에 한동안 놀려먹을 거리가 생겨 잘 됐다는 듯이 아예 화피를 놓고 담배를 피워무는 화가도 있었다. 한동안 안 보이길래 싸웠나 했더니 화해하러 왔나? 선희도 내 쪽을 보고 눈을 찡긋했다. 지섭이가 왔구나. 지섭이는 초상화부에서 미스박 애인으로 통했다. 서울에 있는 동안은 거의 매일 PX 문 밖에서 내 퇴근을 기다렸기 때문에 다들 얼굴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 안에서 생기와 기쁨이 무수한 입자처럼 들고 일어나는 걸 느꼈다. 지섭아, 언제 왔어? 나는 뒷문 밖 국밥집 옆 쓰레기통 옆에 우울한 얼굴로 서 있는 지섭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듣기에도 생소할 정도로 달뜬 목소리였다. 지섭의 표정에서 단박 우울이 걷히고 활짝 웃음이 번졌다. 잘생긴 얼굴에 서늘한 이가 드러나면 더 보기 좋은 얼굴이 됐다. 그러나 지섭에겐 우울이 더 잘 어울렸다. 그의 얼굴에 우울이 해질녘에 차양 넓은 모자 그늘처럼 비끼면 나는 불현듯 그의 머리를 가슴에 안고 만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곤 했다. 지섭은 내 생애에서 처음으로 만져보고 느껴보고 싶은 욕망을 일으킨 남자였다. 지금 오는 길이야. 집에도 안 들르고 곧바로? 서울역에서? 그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가 말을 안 들을 줄 알면서도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달랬다. 지섭이네 집도 같은 도남동이었고 우리 집하고는 골목 두 개를 격한 거리에 있었다. 그는 기다리겠다고 우겼다. 그럼 다방이나 빵집 같은 데 가서 있어라, 응? 이 골목은 추워, 풍구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니까. 왜? 누나가 그랬잖아.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다들 미스박 애인이라고 놀린다고. 좀 좋아? 지섭이도 나하고 같은 해에 대학에 들어갔지만 나이는 1살 어려서 나를 누나라고 불렀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나이도 모르면서 그는 대뜸 누나라고 했었다. 아마도 경계심을 없이 하려는 그의 밉지 않은 작전이었을 테지만 그를 처음 만난 건 초상화부로 쫓겨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였을 것이다. 전착간에서였다. 해가 더디지는 봄날이었다. 밤 벚꽃 놀이는 중단된 채였지만 전차가 창경원 앞을 지날 때는 모두 그쪽으로 시선을 돌릴 정도로 무르익은 화사함이 고궁담을 넘쳐 전차 속까지 투영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 나도 석간신문을 보다 말고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비틀어 미친 듯이 만개한 벚꽃을 내다보았다. 왜 만개한 꽃만 보면 미쳤단 느낌이 드는지 몰랐다. 밤도 아닌 낮도 아닌 시간에 벚꽃이 풍기는 밝음은 화사하기보다는 숨을 틀어 막을 듯이 요기로워서 그런지도 몰랐다. 고궁의 담이 끝나고 고개를 돌렸을 때 빈자리가 많은데도 내 앞에 서 있던 청년이 신문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걸었다. 나는 말없이 신문을 내밀었다. 그도 종점에서 내렸다. 내리기 전에 신문을 돌려줬는데도 그는 따라오면서 누나라고 불렀다. 누나라고 부르든 말든 그건 아무래도 좋은데 따라오는 건 싫어서 먼저 가라고 길을 비키면서 멈춰섰다. 전혀 불량해 보이지 않는 태도였지만 신문 빌려본 걸 꼬투리로 접근하려는 남자는 경계하는 게 수였다. 그는 웃으면서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가자고 했다. 우리 집까지 아는 것 같으니까 경계심이 두려움으로 변했다. 그제야 그는 조금 화를 내면서 자기소개를 했다. 종점에서 걸어 들어가려면 그의 집은 우리 집보다 2골목 먼저였다. 한 동네에서 오래 살면서 자연히 동네 사정에 발갔고
자기 또래의 여학생을 눈여겨본 모양이었다. 있을 법한 일이었다. 어디 살고 어느 고등학교 나온 것까지 알고 있었다. 학교 가는 길에도 여러 번 만난 일이 있다고 했다. 나는 숙명인데 그는 휘문을 나왔다니 능히 그랬을 것이다. 같은 해에 대학에 들어갔다면서 누나는 무슨 누나냐고 했더니 자기는 7살에 국민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을에 손아래려니 했다는 것이었다. 그가 지섭이었다. 집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도 아는 집이었다. 우리는 이사 온 지가 몇 해 안 돼서 그런지 이웃으로서 아는 게 아니라 외가 쪽으로 먼 친척이 된다고 했다. 한참 따져 들어가야 갈피를 잡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친척이었지만 엄마도 마침 그 집을 다녀가는 아는 친척을 그 골목에서 만나 그 집 주인 할머니하고 인사를 나눈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주인 할머니라는 이가 바로 지섭의 어머니였다. 지섭이가 막내여서 그렇겠지만 그의 어머니는 허리가 굽고 머리도 새하얀 할머니였다. 그렇게 알게 된 사이라 처음엔 집안끼리 왔다 갔다 했다. 처음 그의 집에 갔을 때 밖으로 문이 따로 난 사랑마당엔 흰 철쭉이 만개에 있었다. 터무니없이 큰 집이었다. 사랑채에서도 안채가 보이지 않고 사랑마당 말고 또 하나의 마당을 거쳐서 화초담에 난 문을 통과해야만 안채가 나왔다. 앞마당에도 나무가 많았는데 실록이 한창 예쁜 철이건만 울울해 보였다. 드높은 안채는 지섭이 어머니 혼자서 쓰고 있어 더욱 퇴락해 보였다. 노인은 전기값을 아끼느라고 촉수가 아주 낮은 전등도 움직이는 공간에 따라 꼭 한 등씩만 켜고 산다고 했다. 그래서 도처에 어두운 구석이 많았다. 특히 바깥채와 안채 사이나 뒤란으로 돌아가는 길목의 어둠은 가까이만 가도 빨려들 것처럼 밀도 높게 느껴졌다. 그러나 사랑채는 흰철쭉이 보이는 마루에 비단으로 싼 응접 세트가 놓여 있을 정도로 신식으로 밝게 꾸며져 있었다. 그러나 보풀하기가 일고 마모된 비단은 세월의 덧없음을 갑절로 불려서 증거하고 있는 듯하여 명구스러웠다. 처음 방문한 지섭이네는 훗날 나목을 쓸 때 고가의 모델로 삼고 싶을 만큼 깊은 인상을 남겼다. 6.25 전까지만 해도 대가족이 살던 집이었다. 부모가 구존에 계셨고 큰형한테서 난 조카가 사남매나 될 정도로 번족한 집안이었다. 따로 난 둘째 형도 한 동네에 살고 있었고 결혼한 두 누나네하고도 자주 왕래하며 대소사를 상의하는 화목한 집안이었다. 그러나 난리가 나자 이런 집안의 결속은 걷잡을 수 없이 분열하기 시작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큰형은 공산 치하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됐고 의사인 둘째 형은 끌려나가다시피 대학병원에 나가 부상병을 치료해야 했는데 둘 다 가족은 놔두고 인민군과 함께 후퇴를 하게 됐다. 큰형은 자발적이었겠지만 둘째 형은 빠져나오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끌려갔을 거라는 게 지섭의 추측이었다. 아들 둘을 북으로 보내고 나머지 식소를 떠맡게 된 노부모는 일사후퇴 후 아들들이 돌아올 것에 대비해 서울에 남아 있었다. 작은 아들은 안 돌아왔지만 큰아들은 돌아와서 노부모와 자기 식솔뿐 아니라 동생네까지 다 데리고 가려고 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뜻에 따랐지만 어머니는 안 가고 남아 있었다. 9.28 수복 후 지섭이는 징집돼 국군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50년 가까이 해로한 노부부까지 헤어지게 된다. 징집돼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일선에 투입된 지섭이는 곧 부상을 당해 후송됐고 명예제대를 했다. 넓적다리에 파편이 박혔다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했고 본인이 느끼기에도 아무런 후유증도 없다고 했다. 막내를 생각해서 홀로 남은 어머니는 막내를 만나기는 했지만 늘 구박만 받았다. 구박이 아니라 애정 표현인지도 모르지만 왜 아버지하고 형 따라가지 않고 나 같은 자식한테 뭘 바라고 남았냐고 모진 소리를 해도
노인은 노염도 안 타고 오히려 구수하게 받았다. 바라긴 우리 지섭이 대문 열어주려고 남아있었다. 어쩔래? 넌 어려서부터 딴 사람이 대문 열어주면 재수없다고 심통 부리곤 했자녀. 엄마, 난 엄마를 부양하고 책임질 능력이 없단 말이야. 엄마가 나한테 붙는 건 약속이 틀려. 난 막내잖아. 효도할 자신 없단 말이야. 이렇듯 버릇없는 소리를 거침없이 짓거려도 노인은 탄하지 않고 재롱 보듯이 즐거운 표정을 짓는 걸 보면 신기했다. 인서가 살아 돌아와 대문 흔든 게 효도지. 더 어떻게 효도를 하냐. 매일 대문 흔드는 효도도 하기 싫으면 훌쩍 부산으로 떠나서 며칠이고 있고 싶은 대로 있다가 왔다. 작은 누나 부부가 의사인데 부산에 피난가 있다고 했다. 노인은 아들이 집에 있건 없건 매일 거르지 않고 광주리 장사를 나갔다. 그래서 숙부가 취직한 뒤에도 광주리 장사를 못 그만두고 있는 숙모도 그 노인을 알고 있었다. 노인의 왕성한 생활력과는 달리 지섭이는 씀씀이만 해프고 사는 문제에는 도련님 시절처럼 신경을 안 쓰려고만 했다. 추측컨대 부산에 자주 가는 것도 의사 누나한테 용돈을 갈취하러 가는 게 아닌가 싶었다. 의사니까 수입도 넉넉할 테고 효성도 지극하다니 달라지 않아도 노모 생활비쯤은 을의 동생 편에 보내겠거니 싶으면서도 갈취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머니한테 갈 돈을 지섭이 혼자 탕진해 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실은 나도 공범이었다. 지섭이가 서울에 있는 동안 우린 하루도 안 빼고 같이 붙어 다녔으니까. 안치에선 10쪽 전구도 한 등 이상은 안 켜려고 부엌에 나갈 땐 안방불을 끄고 방에 들어가려면 부엌불 먼저 끄기 때문에 노인네가 대돌부터 마루까지 엉금엉금 기어다니다시피 하는데 지섭이는 사랑채를 대낮처럼 밝혀놓고 온갖 차를 다 구비하고 있었다. 고물상을 뒤져서 예쁜 찻잔이나 신기한 장식품을 사는 것도 그의 취미였다. 사랑채는 본디 그의 아버지와 큰형의 서재였던 듯 전문 서적과 함께 읽을 만한 문학 서적도 많은데 헌책도 곧잘 사들였다. 청계천 변에는 그런 고물상들이 즐비했다. 그런 짓들은 다 낮에 그가 혼자서 하는 소일거리들이고 저녁 때 PX 문 밖에 지키고 있다가 나하고 함께 가는 곳은 주로 명동 거리였다. 출퇴근 때나 명동 입구를 거칠 뿐 나와는 상관없는 거리가 지섭이만 나타나면 우리의 노는 마당이 되었다. 그는 명동의 구석구석을 모르는 데가 없었다. 집집의 은성한 불빛이 마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아양을 떨고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특이한 재주가 그에게는 있었다. 평소 이질감을 느끼던 그 바닥의 사치와 허영도 지섭이와 함께 들어서면 본디 놀던 물처럼 친근하게 다가왔고 마음을 달뜨게 했다. 그곳은 뒷골목의 어둠까지도 감미롭게 살아 숨쉬는 연인들의 거리였다. 우리는 명동을 위해서 연인들처럼 굴다가 어느 틈에 연인이 되었다. 티나김하고 단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 보옥장이라는 으리으리하게 큰 보석과 양품을 함께 파는 집에도 거침없이 들락거리며 이것저것 만져보고 입어보고 아무것도 안 사고 나오는 것도 우리들의 취미였다. 그 안에서 파는 무지무지하게 비싼 물건을 살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탐나는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웬만한 사람은 절로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고급스러운 집에서 우리는 비싼 보석 반지도 이것저것 끼워보고 목걸이도 주주리 걸어보고 나서 실증난 장난감을 내던지듯이 하고 나오곤 했다. 그래도 내쫓기거나 의심을 받는 망신을 안 당한 것은 우리가 돈이 있어 보이거나 옷을 잘 입어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지섭이는 상위 군인이니까 군복 차림이었고 나도 돈을 번다고 하지만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보다는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열중해 있어서 남이 뭐라던 어떻게 보든 관심도 없었다.
그런 아나무인한 태도가 되레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족속으로 비춰지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는 만났다 하면 한시를 아끼며 즐거워하려고 길을 썼다. 그러다 녹초가 되면 지섭은 슬그머니 부산을 다녀오마고 하면서 사라졌다. 지섭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부산은 꼭 필요한 여백이었다. 우리는 명동에 있는 다방을 안 가본 데가 없이 한 번씩 다 다녀보았지만 마음에 들어 자주 간 데는 모나리자와 세븐투세븐이었다. 지섭이가 나에게 처음으로 좋아한다고 말한 데도 세븐투세븐이었다. 좋아하니까 어쩌자는 건 아니어서 대답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 후 그 다방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하긴 지섭이는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기 훨씬 전에 세븐투세븐 마담을 좋아한 얘기를 해주었으니까. 그가 좋아하는 수준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었다. 지섭이가 좋아한 마담은 우아하고 점잖은 중년 부인이었다. 늙은 남자들 사이에서 그 여자는 순금이라는 별명으로 통했다. 순수하다는 뜻 같기도 하고 잡스러운 건 빼고 알짜만 똘똘 뭉쳐 놓았다는 뜻 같기도 했다. 지섭이는 그녀의 포도주빛 비로드 치마에 몰래 볼을 비비다가 들킨 적이 있다고 했다. 그 여자는 화내지 않고 그의 곁에 더 머물러 주었다고 했다. 어머니가 워낙 할머니 같으니까 젊은 엄마를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명동은 빤하게 좁은 바닥이었다. 명동에서 놀다 지치면 청계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청계천 사가에서 오가 사이 천변은 옷과 양품을 파는 점포들이 기둥을 개천에다 쳐박고 늘어서 있었지만 사가에서 삼가 쪽 천변에는 시시한 고물상 노점과 우동이나 오뎅을 파는 포장마차들이 늘어서 있었다. 지섭이는 낮에 미리 답사를 하는 것 같았다. 그 개천 냄새 올라오는 너절한 고장에서 기가 막히게 자라는 우동집을 발견했다고 수선을 떨었다. 꾀재재한 앞치마를 두른 중년의 아저씨가 말아주는 우동 맛은 그냥 우동 맛이었지만 지섭이가 하도 찬탄을 하니까 그런 것도 같았다. 우동 맛보다는 뜨끈뜨끈한 국물이 좋았고 또 좋은 건 화끈한 소주 맛이었다. 그 집에만 가면 우리는 소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기분을 내곤 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소주는 조금씩 아꼈던 진수를 내놓는 것처럼 그 맛의 깊이를 더해갔다. 주인 아저씨가 우동 국물 위에 꼬치를 더해주고 병을 비운 소주가 우리 몸을 화덕처럼 덮여주면 지섭이는 곧잘 아저씨에게 허튼 약속을 했다. 아저씨만한 솜씨가 청계천에서 썩는 건 정말 아깝다. 이런 우동 맛은 진짜 본바다 우동 맛인데. 정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일본 유학생이라 나도 본바다 우동 맛을 좀 안다고. 본바닥이 어딘 어디야? 동경에서도 긴자 우동 맛이지. 이놈의 전쟁만 끝나면 내가 아저씨를 꼭 명동으로 진출시켜 줄게. 정말이야. 난 부잣집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문제도 없을 테니 두고 봐요. 어? 그러고 나서는 천연덕스럽게 시를 읊곤 했다. 나는 자작의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란다. 남달리 손이 휘어서 슬프구나.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내 뺨이 슬프구나. 오, 이국종 강아지야. 내 발을 빨아다오. 내 발을 빨아다오. 이러면서 흠집투성이의 때에전 널빤지에 뺨을 대고 비볐다. 정지용 씨의 일부라고 했다. 나는 처음 들어보는 시여서 전문을 다 듣고 싶었지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했다. 지섭이로서는 예외에 속하는 일이었다. 그는 많은 시를 외고 있었다. 술이 안 들어간 맨정신일 때도 외고 있는 시를 적재적소에 써먹을 줄도 알았다. 명동이 번화하다고 해도
아직은 은성한 불빛이 모여 있는 데는 극히 일부이고 명동 성당 앞만 가도 으스스할 정도로 인적이 드물고 어두컴컴했다. 지섭이가 명동 성당 앞에서 잘 외는 시는 저에게 무슨 일이나 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는 생명을 바라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저희는 높이 오르고 싶습니다. 환한 회오리빛과 같이, 노래와 같이. 이렇게 시작되는 릴케의 마리아에게 드리는 소녀의 기도였다. 그 시는 꽤 긴데도 그는 듣기 좋은 목소리로 끝까지 다 외웠다. 몇 번을 반복해 들려줄 적도 있었지만 감정을 적절하게 변주할 줄 알았기 때문에 매번 새롭게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둠 속에서도 뚜렷한 성당의 첨탑을 우러르면 내가 애타게 동경에 온 건 저 허황한 활락가의 불빛이 아니라 좀 더 거룩하고 순결한 무엇이었을 것 같은 회한이 가슴을 축축이 적셔오곤 했다. 그 밝음과 번영에서 소외된 어둡고 쓸쓸한 고장에서 듣는 한편의 아름다운 시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나 추위를 녹여주는 따뜻한 포옹과 다르지 않았다. 한 권의 시집을 앉은 자리에서 다 외버려서 나를 질리게 한 적도 있었다. 둘이 갇혀서 늦게까지 버려놓은 노점에서 한하운 시집을 산 적이 있었다. 정음사에서 나온 50쪽가량의 얇은 시집이었는데 서서 읽어보더니 몹시 감동을 받은 듯했다. 자기 말로는 되게 쇼크받았다고 했다. 나는 표지 안쪽에 찍힌 문둥병 걸린 손가락만 보고도 좀 뜨악해졌는데 그는 전차 속에서도 읽고 걸으면서도 읽더니 선물이라면서 나한테로 넘겨줬다. 그렇게 좋은 걸 자기가 간직할 것이지 왜 나를 주냐고 했더니 자기는 다 왜 버렸노라고 했다. 그는 나로 하여금 한 권의 시를 다 외웠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 다 온 집 앞에서 다시 전차 종점까지 돌이켜 나갔다. 그의 낭송을 통해 한하운의 시를 들으면 어찌나 구슬프고 청승맞은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도 그를 덩달아서 한하운의 시를 좋아하게 됐지만 눈으로 읽으면 그의 낭송으로 듣는 것보다 훨씬 못했다. 그렇게 암기력이 뛰어난 데다 시사랑도 유별나면서 왜 정지용의 그 시만은 꼭 그 토막밖에 못 외는지 몰랐다. 생각이 안 난다면서 가물가물한 표정이 되곤 했다. 생각해봐. 속으로는 별로 궁금한 것도 아니면서 나는 이렇게 졸랐다. 연상이지만 이상하게도 문득 어리게 보이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었다. 집에 가서 알아올게. 그는 이렇게 의젓하게 나를 달랬지만 알아오진 못했다. 집에 있는 정지용 시집에도 그런 시가 안 나와 있든지 아예 정지용 시집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아무튼 다 웬 시보다 토막난 시가 더 생각나는 건 지섭이가 나를 감질나게 한 유일한 예이기 때문이다. 그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자기의 존재로 상대방을 완벽하게 채우려는 타입이었다. 딴 생각을 하는 걸 참지 못했고 그럴 새도 주지 않았다. 그가 부산으로 가고 나면 볼일을 보러 갔다는 생각보다는 아, 쉬러 갔구나 싶을 정도로 그는 누구를 좋아하는 일에 미련하도록 자신을 혹사했다. 나도 그가 오면 반갑고 떠나면 섭섭할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가 떠나고 나면 서울이 온통 빈 것 같고 눈에 띄는 모든 게 무의미해져서 마음을 잡지 못했다. 야간 열차를 탄다고 해서 서울역까지 배웅을 나간 날이었다. 그를 보내고 나니까 웅성거리는 서울역이나 광장의 사람들도 10,000원 전차 속의 승객들도 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부유하는 헛개비에 지나지 않아 보였다. 피가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적막강산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외롭고 쓸쓸했다. 실컷 울고 싶단 생각밖에 안 났다. 혼자서 갈 데도 없고 집에 오니까
엄마가 왜 그러느냐고 이상한 눈으로 따져 물었다. 지섭이를 배웅하고 오는 길이라고만 말했다. 엄마의 표정이 곱지 않아졌다. 나는 이불을 쓰고 누워버렸다. 참았던 울음이 복받쳤다. 엄마가 이불을 젖히려고 했다. 나는 안에서 이불을 꼭 잡고 더욱 서럽게 흐느꼈다. 나도 내가 그렇게까지 슬퍼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창피하기도 하고 미쳤기 싶기도 했다. 그럴 때는 그냥 좀 내버려 뒀으면 좋으련만 엄마는 악착같이 내 우는 꼴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뜻대로 안 되자 엄마는 드립다 욕을 하면서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솜 이불 속이라 별로 아프지는 않았지만 주먹으로 때리고 베개로 내리치면서 절규하는 소리는 똑똑히 들렸다. 이년아, 사내 녀석 때문에 울어? 그까지 지섭이 녀석 때문에? 지섭이가 죽었냐? 죽어도 그렇지. 지섭이 녀석 때문에 내가 왜 우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오래비가 죽어도 안 울던 독한 년이 겨우 지섭이 때문에 울어? 너 겨우 지섭이하고 연애 걸다 채였냐? 아이고 쇠스러워.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너를 금이야 오기야 길렀단 말이냐? 아이고 원통해. 겨우 이런 꼴을 보려고. 대강 이런 넋두리였다. 내가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안 운 년이라는 건 어려서부터 벼로가 나 있었다. 할아버지 사랑을 유난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 성질이 고약한 걸 말하려고 할 때나 손녀딸 귀에 받댔자 소용없다는 일반론을 펼 때마다 들먹이는 만만한 예였다. 오빠 때도 그랬던가? 얼마 오래전도 아닌데 잘 생각이 안 나면서 그런 일로 죄의식은 이제 그만 느끼고 싶었다. 정말 비통할 때는 눈물이 잘 안 나오다가도 슬픔에 적당한 감미로움이 섞이면 울음이 잘 나오는 특이 체질도 있다는 걸 이해받고 싶었다. 지섭이를 보낸 허전함에도 눈물을 자극하기에 알맞은 달짝지근한 맛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그보다는 겨우 이런 꼴을 보려고 너를 길렀느냐는 엄마의 절규가 더 가슴을 쳤다. 엄마가 보고자 한 꼴은 무엇일까? 아직도 엄마는 나에게 보통 딸 이상의 기대를 걸고 있단 말인가? 아, 지겨운 엄마, 영원한 악몽.